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백석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기 경계에 놓인 세계 식량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했죠. 오늘은 국제환경협력과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1시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생물 다양성 손실 및 기후변화 등과 같은 지구적 환경 문제의 등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국제환경 리즘의 등장에 대해서도 공부해봅니다. 셋째, 국제환경협력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넷째,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이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수업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의 한재각 부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환경 문제는 그냥 일국적 수준을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논의가, 지구 환경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류가 환경 문제를 겪은 거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죠. 멀리 돌아가면 많이 알려졌다시피 남태평양의 이스터 섬의 그 문명 몰락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이 벌목을 통해서 어떻게 문명이 몰락했는지 이런 일이 있고요. 근대로 보면 석탄과 같은 그 에너지를 떼는 이 대도시에서 어떻게 대기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지구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런 문제와 좀 다릅니다. 일국적 혹은 한 지역에서 그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되는 그런 것이 이 지구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 환경 문제는 우리 인류가 한 지구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죠. 1960년대 우리가 인류가 드디어 그 지구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딱 보니까 이 지구가 보입니다. 지구가 보이면서 우리가 지구라는 거의 승객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와 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지구에서의 문제가 지구적인 문제로 생태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서 국제환경 레짐이라는 게 형성됐습니다. 사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비극들을 많이 저희가 겪었습니다. 20세기 중반쯤 들어오면 인도의 폭발 사고 같은 아주 거대한 그 환경 오염 사고들을 겪었고요. 또 그런 거를 지적하는 여러 보고서나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62년에 레이첼 카슨 여사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고요. 1972년에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같은 이 중요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그 경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인식을 했고요. 또 미국과 소련의 그 우주 경쟁의 산물이긴 한데 우주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지구라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지금 전 지구적 수준에서 논의되어 오는 그런 배경, 그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얘기하시면서 국제 환경 레짐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국제 환경 레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 협약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제도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의 시작점은 보통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라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개최된 거를 그 시작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란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들 간의 협약, 국제기구, 또 국제 NGO, 그리고 어떤 제도,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 파괴 문제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또 오존층 파괴 같은 거는 몬트리올 유정서, 또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협약, 또 유독 물질의
그 제3세기 처분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바젤 협약 등을 통해서 이 지구 환경 레짐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레짐이라는 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NGO, 국제제도 기구들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큰 협력의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톡홀름 회의에서 사실은 전 세계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다루는 첫 번째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사실은 국제 환경 레짐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 이 문제가 반복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환경 문제가 있지만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반복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국제 환경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유의미한 것은 유엔 환경 계획, UNEP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UNEP가 재밌는 건 UNEP가 사무소 위치한 곳이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환경 문제라는 것이 빈곤이라든지 불평등, 국제적인 불평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이해됩니다. 스톡홀름 회의 이후에 한 20년 지나서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라는 것이 개최됐습니다. 보통 리우 회의라고 얘기를 하죠. 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담은 리우 선언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은 의제 21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해가지고요.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구속할 만한 어떤 수단이 없어서 같이 체결된 이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에 리우회의 10년 이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제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그 회의가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망스럽게도 10년 동안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한 지구환경 레짐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그러면 보통 국제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세계 정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나라가 자신의 이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런 것은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보면 지구 환경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적인 어떤 접근이 더 설명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지구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협력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제 레짐 속에서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주요한 행위자가 국가인데 이 경우에는 과학자 공동체라든지 NGO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기후변화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협력 체제를 만드는 데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NGO 같은 경우는 그걸 둘러싼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푸시를 한다든지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구체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가라는 행위자 외에 비국가적인 행위자인 과학자 공동체, NGO 그리고 이 기업 같은 이런 행위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환경 레짐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이 현실주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국제 관계에 전제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그러니까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기구, 이런 NGO 이런 단체들의 협력에 의해서 국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또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더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회 시사 문제 이런 거 공부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2년에 리우 회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유엔에서 노르웨이 여성 총리였던 브루틀란드 여사한테 임무를 맡겨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라는 걸 꾸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리우 선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념적 지표를 밝혀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 브룬트란트 이 여사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도에 이 세계 환경 발전 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 이 개념이 제시됐고요. 92년도에 리우 선언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는 다 충족시켜야 된다. 다만 그것이 환경의 그 한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환경 레짐을 둘러싸고 있는 선진국과 이 개발도상국 혹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여러 논쟁들의 맥락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의 명분을 통해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발전권을 좀 제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설명을 되겠지만 예컨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에너지 사용을 하면 사실은 온실가스가 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발전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 다시 좀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를테면 미래를 갓가먹지 않으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해나가는 그러한 발전이다. 이렇게 네네네,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현안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선진국이 이 유해 쓰레기를 후진국에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보냈던 그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저희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잘 사는 나라는 너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나라들은 먼저 선진국이 됐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 문제를 더 먼저 겪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 운동과 환경 정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자국에서의 오염 문제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 중에는 하나는 좀 더 선진적인 나은 환경 기술을 도입하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오염 물질들을 네. 제3세계에 갖다 버리면서 사실은 자국은 깨끗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일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과 90년대에 원진 네온 사건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이것은 화학 섬유를 만드는 상당히 좀 오염이 심각한 이런 산업이었는데 일본에서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 그 시설을 수출했습니다. 그 시설에 또 종사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상당히 산업재해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많이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중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앞에는 없어지긴 했지만 또 중국 노동자들도 비슷하게 예를 들면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죄송합니다. 네네. 쓰레기를 버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표현을 썼는데 네. 어쨌든 정확한 거는 수입 수출을 통해서 이동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거의 사기에 가깝다 정도로 그런 좀 그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은 유해 폐기물이 나쁘다는 거는 사실은 그 수출국에서도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받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몰래 갖다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상품인 것처럼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유명한 게 1987년과 88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코코아 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한 회사가 유해 폐기물을 그냥 화학 제품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판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걸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야장만 돼 있고 거기서 조금씩 스며 나가니까 거기 주변 사람들이 이 환경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거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탈리아로 곧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사가 다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공해상에서 2달간 떠돌다가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선진국이 자국의 유해 폐기물을 수진국에 보내는 것을 제3세계 투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선진국 문제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개발된 국가에서는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자국의 어떤 수입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그걸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위험한지 또 이거를 오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능력과 기술이
제3세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냥 맨손으로 잡는다든지 하는 정도의 그런 식의 일들이 생겨서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코코아 투기 사건을 계기로 아프리카 연합기구는 사실은 이런 식의 이 제3세계 투기를 우리가 근절하자. 선진국으로부터 그런 거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세계은행이 그런 유해 물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하지 말자라는 이런 결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국제법상으로 하면 어떻게 좀 막아보자 이렇게 얘기된 것이 1989년 3월에 채택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즉 바젤 협약이라는 게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하면 안 되는, 수출입하면 안 되는 유해 폐기물의 목록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서 수출국가, 수입국가 혹은 중간에 경유하는 국가들한테 그 사실을 다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라도 불만이 있으면 제기하도록 하는 이렇게 동의를 얻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유해 폐기물을 자국에서 최소화해서 그걸 없애야 되지 다른 나라에 보내서 안 된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환경협약, 국제환경 레짐에서의 큰 성과 중에 하나로 이걸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젤 협약이 국제환경협력의 일종의 효시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 있는데요. 네네. 참 격세지감입니다만은 이제 유해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사실 그 뭐라 그러죠? 유전자 조작, 네, 네. 생물체내 GMO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6강 네. 세계 식량 공부할 때 조금 배웠었는데 그러셨어요? 이 GMO죠? 네네. 이것의 거래를 규제하는 그런 협약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GMO라는 것이 유전자 조작된 그 생물체여서 먹었을 때의 문제 혹은 생물의 자연환경에서의 생태계 혼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GMO가 정말 위험하지 않냐, 이게 단칼에 나누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위험하다는 충분한 믿을 만한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차 안에서, 사실은 국제협약 쪽에서는 카르텔이나 의정서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 같은 건데요. 이 의정서는 2001년 1월에 채택됐습니다. 사실 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서 만드는 GMO 같은 건 1970년대부터 생명공학의 위험성들이 많이 논란이 됐고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GMO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제초제 저항성 콩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농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GMO의 생산 면적과 생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총 25개국에서 1억 400만 헥타르가 좀 재배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경작 면적의 64%가 이 GMO 관련된 작물들이 재배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GMO 작물은 식품 안전성, 유전자 오염 등과 같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린피스 같은 이 국제적인 환경 단체들이 반대 캠페인이 대단히 높죠. 따라서 곡물을 수입해야 할 국가들은 그 안에 GMO 작물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판단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곡물의 수출입 시에 이를 미리 통제하고 또 위험하지 않다는 걸 수출국에서 증명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반영된 게 카르테나 의정서입니다.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O의 환경적, 보건적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행조들은 그 위험성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하다. 이런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할 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 결과 카르테나 의정서가 GMO 수출 전에 그 안정성을 확인하고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자. 네,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전 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는 카르테나 의정서의 협상 과정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1971년에 말레이시아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GMO의 사용, 취급, 이동을 유지할 때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이 미국처럼 GMO 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수출해야 될 이 국가들은 마이애미 그룹이라고 약칭하는 이 협상 그룹을 만들어서 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이걸 만약 그리고 굳이 구제해야 된다면 그거는 유엔 체제가 아니라 WTO 체제에서 다뤄야 되고 WTO는 어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최소화해야 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마치는 것처럼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마이애미 그룹이 반대를 했다.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반면에 농산물을 수입해야 될 어떤 이 국가들은 사실은 그것에서 위험하니까 좀 이거 엄격하게 규제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서 이런 의정서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대립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돼서요. 2001년 1월에야 결국 이게 협정문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무역에 대한 환경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됐지만 미국 등의 마이애미 그룹은 이 의정서의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을 상당히 반감시키고 있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제환경 레짐을 거부하고 있는 이 국제질서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서 새로운 의정서가 최근에 이 10월 달에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습니다. 일명 나고야 의정서인데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원의 접근과 그거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일하게 나눠 갖자라는 측면에서 이 나고야 의정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은 그 유전 자원이 풍부한 제3세계인 경우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상품화하지 못했는데 1세계가 제3세계 유전 자원을 기술과 자본이 있으니까 상품화해서 그 이익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던 거죠. 그거를 이제 공평하게 나눠갖자 이런 것이 나고야 의정서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나고야 의정서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협약 자체가 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목표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유전 자원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카르타헤나 의정서네요. 그럼 이거 완전 조인이 된 겁니까? 국가 간의 협약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나라들이 마이애미 그룹도 참여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식의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카르타헤나 의정서도 알아봤고 바젤 협약도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귀에 더 익숙한 것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익숙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럼 먼저 오존층 파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이것도 성공적인 그 국제 환경 레짐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1928년으로 거슬러 가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머질리라는 이 발명가가 문제가 되는 염화불호탄소 CFC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요. 이것은 화학물질로 대단히 안정하고 독성이 없어서 냉장고 용매 등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4년쯤 되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것이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오존층을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오존층이라는 거는 표면에 있는 건 그렇게 유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층권에 있는 그 오존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자외선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두 개로 존재한다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네. 지금 저희 일상생활에도 오존이라는 건 존재하고 이건 유해 물질에 가깝지만은 성층권 되게 먼 쪽에서는 그 유해 물질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존층이 없으면 그 지구상의 생물체가 상당히 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이 CFC가 이 오존층까지 올라가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이 오존층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피부암이 증가한다든지 생태계 여러 피해가 나타나는 보건적, 환경적 영향이 나타나죠. 그러나 사실은 듀폰 같은 회사가 그 CFC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이것이 이제 규제되는 건 상당히 겁나하겠죠. 자신들의 경제 이해관계와 관련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1970년 우리
UNEP에서 이 오존층 파괴가 정말 심각한지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토의해보자라고 해서 전문가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이 나중에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게, 그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오존층 파괴가 정말 있는 거냐.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파괴된다면 그것이 CFC와 같은 물질에 의한 거냐. 이런 것이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CFC를 감축했을 때는 그 자국의 화학산업이 위축되는 걸 불효한 이 선진국들이 좀 반발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하더라도, 이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걸 둘러싼 이해관계 계산들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85년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남극에 오존층 구매하겠다 이런 사진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새로운 이 대통령이 뽑히면서 적극적인 대통령이 뽑히면서 이 큰 변화를 입었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비엔나 벽은 이것도 선언적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뒤에 부속 의정서에서 남겨졌는데요. 1987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86년 수준에서 CFC 생산을 99년까지 생산량의 50%를 감축하자 이런 거를 설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은 10년간 유예를 뒀는데 그 후에는 계속 이것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96년에는 CFC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은 이 국제환경 레짐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럼 요거는 성공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아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는 유사한 측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존층 파괴보다 더 심각한, 더 광범위한 그런 것으로서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구 온난화의 경우에 대해서 좀 그림을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되지만 첫 번째 그림은 지구 평균 온도는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그래프 때문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안가에 있는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가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세 번째 그래프는 이 극지방에서 눈이 와서 쌓이는 면적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관련된 거이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IPCC를 비롯해서 여러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이게 지구 온난화가 다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농도를 안정시켜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응해서 사실 일찍부터 얘기가 됐죠. 92년도에 리우 회의에서도 벌써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채택이 됐고요. 또 97년에 그것의 구체적인 강제 수단을 만들어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라는 걸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선진국들한테 온실가스를 의무적 감축해라라고 하는 강제 조항을 부여한 얘기입니다. 이 선진국으로 구성된 부속서 1국가는 2012년까지 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OECD 이 가입국가의 기준연대에서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번 우리 체제에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런데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했다는 자국 경제 위축을 우려해서 사실은 이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환경 레짐이 휘청을 했죠. 그래서 이 자초되는 듯한 했는데 2005년도 11월에 러시아가 이 의정서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들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12년까지 공약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이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데가 지금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토 의정서가 공약한 기간이 1912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요. 12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뭐냐 이런 거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교토 정서가 기후 변화를 막기엔 충분치 않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에 대한 또 개도국도 사실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하도록 이들을 참여시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2007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 발리 노드맵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까지 그거를 협상을 마치겠다 이런 식의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미국의 온실가스를 초과하고 있는 중국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함으로써 이게 잘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에 대응해서 중국은 사실은 할 말이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다 선진국들이 상당히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냐. 왜 우리한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에 죄송한데 교토 의정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네네. 교토 의정서 비준이 미국 책임이 일정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갈등을 얘기해 네.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를테면 지도국가 이런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지도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갈등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데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네, 미국 같은 건 사실은 짧게 이 네, 부분은 좀 짧게 네네네. 이미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짧게 네, 설명해 미국은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고요. 또 석유 산업의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그 기업들을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만 네.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다 잠시 멈추죠. 네네네. 네, 중국과 미국 간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 코펜하겐에서 미국의 어떤 책임이나 선진국 책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된 거에서 사실 선진국들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한 게 많지 않냐. 근데 우리는 사실 배출한 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중국도 많이 이 배출량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강조하는 건 1인당 배출량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기후정의에 관한 얘기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저는 지구적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책임과 피해는 상당히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실 일찍부터 산업화한 국가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의 역사적 배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1인당 배출량을 보더라도 선진국은 또 개발도상국보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선진국의 에너지 낭비, 가소비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사실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건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불균등을 좀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기후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좀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사실은 큰 동그라미는 사실 미국이 1인당 얼만큼 쓰느냐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근데 미국과 저 끝에 있는 중국을 보십시오. 상당히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한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중국은 그 차이만큼 미국이나 선진국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림을 다시 좀 연도별 설명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보시면 파란색은 색깔이 있는 거는 2004년도고요. 그 동그라미는 1990년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금씩 더 늘었죠. 중국도 늘긴 했고요. 러시아는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줄은 그걸 표현했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상당히 그동안 경제 체제가 변하면서 줄었기 때문에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그동안의 1인당 배출량이 어떻게 늘어났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과 사실은 미국의 온실가스 대립은 앞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올해죠. 이 심중차 당사국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올해에도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환경 레짐이 안착하는데 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는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갈등이 상당히 첨예한 것 같은데요.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됩니까? 네, 국제 환경 레짐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투는 경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환경협약이기도 하지만 무역협약 혹은 경제협약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 같은 그것을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GMO의 무역이라든지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1990년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GMO의 국제적인 규제, 무역을 둘러싼 논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종의 전쟁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업국가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관련된 문제인데 무엇보다 사실은 이 산업국가와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더더욱 드러나겠죠. 환경 문제 해결을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또 이 빈곤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게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 또 타당한 거냐? 이런 것들이 국제환경 레짐의 논의 속에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국제환경 레짐이라는 것은, 규제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환경오염을 할 대로 다 해놓고서 또 자원고갈을 다 시켜놓고서 산업화에 성공한 이후에 개발도상국한테는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그 주장도 하고 항변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죠. 이제 후진국들이 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정하게 에너지도 써야 되고 뭐 불가피하게 환경오염도 일정히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너희들은 저개발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국은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는데 후진국이 올라갈 것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사다리 타고서 이미 올라가 놓고 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밑에서 개도군 못 올라오게. 네네. 그런 식으로 이 환경 레짐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국제환경 레짐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 구제를 할 때 있어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의 문제긴 하지만은 책임들은 차별화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편은 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의 생태부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후진국한테 이 부채를 지고 있는 거다. 생태부채라고. 네, 생태부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태부채를 갚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현안은 기후변화, 이 국제협상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갈등이 극심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어쨌든 신뢰 기반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은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줄일 텐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빚진 거를 우리한테 일정하게 갚아라. 그래서 기술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라. 우린 돈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선진국들은 그거를 요구를 하고 선진국들은 그걸 하겠다고 하지만 그 양을 둘러싸고 사실은 많이 내놨냐 적었냐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들은 이런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선진국들 스스로도 지금 누리고 있는 과잉 생산 소비체들을 어쨌든 빨리 줄여야 됩니다. 바꿔야죠. 이런 것들을 할 때만이 후진국들이 사실은 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후진국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선진국이 밟아간 이 환경 오염의 경제 성장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거냐. 그건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른 발전 경로는 없느냐. 선진국처럼 오염을 하는 것이 꼭 성장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자기 반성과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모색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선진국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노력들은 현재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작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런 슬로건이 외쳐졌습니다. 기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혹은 국제정치 차원에서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있어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선진국, 후진국 모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재가 부서장님 모시고 국제환경협력에 대해서 유익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 증가, 지구 생태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국제무역의 증가 등에 따른 직접적인 상호작용 확대 등으로 지구적 환경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해 폐기물의 제3세계 투기, GMO의 국가 간 이동, 오존층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등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제환경협력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제환경 레짐 이론으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인식, 파악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친자유제도주의적 접근입니다. 둘째, 패권 안정론으로 쇠락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보완물로 국제레즘을 인정하는 신현실주의 접근입니다. 국제환경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회의가 개최됐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유엔 환경 계획이 창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 자이네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표했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지구적 환경 문제의 원인,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유해 폐기물 투기 사건인 코코 사건이 있었으며 둘째, GMO 국제무역의 위험성과 유전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셋째,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배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리즘의 형성에 국제정치의 비전통적인 행위자인 과학자 공동체, NGO, 그리고 기업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환경리즘의 형성, 운영 과정에서 전통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독점적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등의 지구 환경 문제의 발생과 원인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과학자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 NGO들과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정리되셨습니까? 오늘은 한재가 부소장님을 모시고 국제환경협력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화와 인간노동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